조선 형조의 오래된 문서더미 속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을 자백했는데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관하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러 간 정부관리는 자신이 왜 하필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767년 여름 경상도 밀양 땅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 백화암. 흰 꽃이 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그 여름만큼은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암자의 주지 도원 스님은 나이 63, 도력이 높고 청빈하기로 이름난 스님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절 아래 마을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몸소 약초를 캐 마을에 내려보내던 스님. 어린 동자승들이 혹시 실수해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스님이 어느 날 아침 호련히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밀양관하로 곧장 걸어 들어가더니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소승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벌을 받으러 왔습니다. 현감은 당황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사건이라 현감은 한양 형조에 바로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백화암 주지에게는 암자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형조에서는 즉시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관리의 이름은 이준혁. 35살의 정육품 형조자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밀양으로 한여름의 시골길을 이준혁은 내려갔습니다. 이준혁이 밀양관하에 도착한 것은 한양을 떠난 지 닷새 후였습니다. 밀양관하의 작은 방 촛불 아래 이준혁은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자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신도 증인도 피해자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현감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망이 든 노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자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이준혁은 직접 백화암으로 올랐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스님은 범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로 찾아온 관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도망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준혁을 보는 스님의 눈에 뭔가 차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평생의 숙제를 마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나으리 먼 길 오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시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당혹스러웠지만 답했습니다. 35입니다. 스님이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만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21가 됐을 때, 35이 됐을 때 꼭 한 번씩 뵙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스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쌓인 함이었습니다. 저 나무함 안에 있습니다. 소승이 25년간 숨겨온 것이. 사건이 해결된 나중에 이준혁이 이 대목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때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살면 됩니다. 무서운 것은 어른이 알면 됩니다. 함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다 남은 편지 조각. 불에 그을린 채로 글씨 몇 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리하라. 흔적 없이. 대가는 또 하나는 작은 옥패 하나. 아이들이 차는 것으로
그 위에 한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 이준혁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것입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742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밀양부사 박성원의 신복이 백화암을 찾아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남자는 봉인 된 서찰 하나와 엽전이 든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사 오른의 뜻이오. 산 깊은 곳에 묻으시오. 흔적 없이? 그리고 10살 난 아이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아이에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찰을 펴봤습니다. 처리하라. 라는 두 글자. 그리고 돈꾸러미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 부서져 비가 새는 암자를 고치고도 남을 만큼. 스님은 마당에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어린 것이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식칼을 도로 부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찰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웠습니다. 엽전 꾸러미는 마당 한켠 항아리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이준혁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님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소이다. 25년 전 1742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일대에 세도를 부리던 밀양 부사 박성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정실 소생의 맏아들과 관기 소생의 서자. 서자의 이름이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나이 10살. 그런데 준혁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총명하고 기계가 넘쳐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지자 정실 부인과 맏아들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모자는 서자가 관직에 오르거나 재산 분배를 요구할까 두려웠습니다. 모자의 꼬드김에 넘어간 박성원은 밀명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백화암에 데려가 맡기되 처리하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시 갓 주지가 된 젊은 도원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박성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대신 살렸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대신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불태우고 옥패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박성원의 신복이 다시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그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셨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흔적은? 설마 하니 남기겠습니까?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암자는 조용했습니다. 동자승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까까머리에 키가 작은 아이. 남자가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스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봄에 들어온 아이요. 진주 쪽 가난한 집 자식인데 먹을 것이 없다 하여 거두었소. 얼굴이 희구만. 그쪽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소. 남자는 잠시 더 뜯어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부사 오른께서 스님을 신뢰하신다고 하셨소.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남자가 산에서 내려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스님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준혁을 절대 마당에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암자를 찾는 외부인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방 안에 숨겼습니다. 3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러 오는 차가 있을 때마다 스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주 쪽 아이요. 아이는 이듬해 봄 암자를 떠났습니다. 부친이 준 돈을 거의 그대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자백한 살인은 대체 누구를 죽였습니까?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는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소승은 25년 전 이준혁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의 집을 죽였습니다. 나으리가 살아오신 삶 속에서 뿌리를 소승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소승이 지은 죄입니다. 이준혁은 그 말의 뜻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형조 자랑으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고아라 들었고 어느 좋은 분이 거두어 한양으로 올려보내 주었다 했습니다. 그분이 준 돈으로 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 좋은 분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준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왜 지금 25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관아에 나타나신 겁니까? 스님은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의원의 글씨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받아 펼치자 예상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가을이 오기 전에 갈 것 같습니다.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2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나으리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으리께 제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라니요. 저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었지만 진실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나으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으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소승이 나으리의 과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나으리의 삶에 얼마나 큰 구멍을 냈는지 소승은 생각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뿌리 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은 삶.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지만 명절이 되면 찾아갈 부모나 집이 없는 허전함.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모를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구멍을 지금 이 늙은 스님 앞에서 비로소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준혁은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습니다. 만약 스님이 그때 밀양 부사 박성원의 명을 따랐다면 저는 지금 없습니다. 스님은 살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그 죄를 어찌 벌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오래 참아왔던 것이 비로소 흘러내리는 것처럼 25년 동안 한 번도 자랑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나으리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을 때 소승은 그날 밤 내내 예불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이름도 불러드리지 못하면서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메어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으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미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출신이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될까 싶었습니다. 페라니오. 이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양으로 올려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저를 왜 도와주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 번만이라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조 자랑이 암자의 늙은 승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혁의 어깨를 잠시 짚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준혁은 그의 가을이 다가도록 백화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조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도원 스님은 그의 10월 이준혁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살아주어서, 바르게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준혁은 훗날 형조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라와 백성에 해드는 짓은 절대 하지 않도록,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스님의 보살행에 부끄럽지 않도록 벼슬아치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사랑채 한켠에는 낡은 나무 함이 하나 평생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타다 남은 편지 조각과 준혁이라 새긴 옥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를 만든 것은 과거 급제도 관직도 아닙니다. 이름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은 스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은 때로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저 누군가가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도원 스님이 25년간 혼자 지킨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 등의 사료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설은 일본 삿포로의 우동집 북해정을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세모자와 이들을 배려하는 우동집 주인 내외의 따뜻한 교감을 다룹니다. 매년 섣달 금음마다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며 역경을 견뎌낸 가족은 마침내 각자의 꿈을 이룬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의 의지와 이를 지켜봐준 이웃의 따스한 시선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일본 우동집들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정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1년 중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밤이 깊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더니 10시가 지나자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입을 꼭 다문 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상냥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인 여자는 한껏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2시간도 안 되어 새해가 시작되겠구나. 정말 바쁜 한 해였어. 하고 혼잣말하며 밖에 세워둔 간판을 거두기 위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2명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애들은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낡고 오래된 체크무늬 방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여자는 늘 그런 것처럼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문머문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두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 늦은 저녁에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주인 내외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여주인은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바로 옆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주방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갑작스러운 주문을 받은 주인 아저씨는 주방을 정리하다 말고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주문받았습니다. 그는 아내 모르게 1인분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습니다. 그는 세 사람 행색을 보고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우동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득 담긴 우동 한 그릇을 식탁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며 오순도순 먹고 있는 세 사람 이야기 소리가 계산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네요. 형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잡수세요. 동생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어머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록 한 그릇 우동이지만 세 식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우동값을 지급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뒤 새해를 맞이했던 북혜정은 변함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섣달금음날을 맞이했습니다.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2명 사내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섣달금음날 문 닫기 직전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갔던 그 손님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 여자는 작년과 같이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역시 세 사람을 알아본 주인 아저씨는 밖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네, 우동 1인분. 그러고 나서 막 꺼버린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공짜로 3인분 만들어 줍시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거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해처럼 우동 하나 반을 넣어 삶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매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인정이 없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네.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입을 다문 채 우동을 그릇에 담아 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 우동을 둘러싸고 도란도란하는 세 사람 이야기 소리가 주방에 있는 부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동생이 우동가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가게 우동을 먹게 되네요. 동생이 먹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형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순식간에 비워진 우동 그릇과 대견스러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동값을 내고 나가는 세 사람을 향해 주인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그날 내내 되풀이한 인사였지만 주인 내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섣달금음날 밤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잘 되는 중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혜정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밤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 아저씨는
벽에 붙어 있던 메뉴를 차례차례 뒤집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 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식탁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였습니다. 이윽고 10시 반이 되자 손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와 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아이들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주인 여자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네, 자, 이쪽으로. 세 사람을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2인분이요. 그 말을 받아 주방 안에서 이미 국물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2인분 금방 나갑니다. 그는 끓는 국물에 이번에는 우동 3덩어리를 넣었습니다. 두 그릇 우동을 함께 먹는 세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주방 안에서 지켜보던 주인 내외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 지으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주인 아저씨도 이 순간만큼은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로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인 시로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쳤잖니.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었지만 보상비가 모자라 그만큼 빚을 얻어 지급하고 매월 그 빚을 나누어 갚아왔단다. 네, 알고 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주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선 채로 계속해서 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빚은 내년 3월이 되어야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오늘 다 갚았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두 형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시로도는 조석으로 신문 배달을 열심히 했고 준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단다. 그것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할 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을 계속할래요. 준아, 우리 힘을 내자.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움켜쥐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걸 보며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얘긴데요. 준이하고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것은요. 지난 11월에 학교에서 준이 수업을 참관하러 오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 전국 작문대회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그 장문을 준이 읽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면 무리해서 회사를 쉬고 학교에 가실 것 같아서 준이 일부러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준의 친구들한테서 듣고 제가 대신 참관일에 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조금 놀랐지만 금방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장문 시간에 나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쓰게 했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대요. 지금 그 장문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 처음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여기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준이가 쓴 장문을 읽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로도는
교복 상의 주머니에 접어서 넣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동생 준의 장문을 읽어내려가는 형 시로도 목소리는 작지만 낭낭하게 우동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보험금으로도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조간과 석간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형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나는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 일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나도 우리 식구를 위해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되어 낡고 헤어졌지만 해마다 꿰매어 입으셔야 했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 국물 냄새가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그 말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는 우리가 귀찮을 텐데도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주인 내외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다 먹고 가게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지지 마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뒤 1년이 지난 작년 섣달 금음날에도 그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 우동 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 내외 모습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이 쓴 장문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로도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준이 사람들 앞에서 이 장문 읽기를 마치자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를 대신해서 인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형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요청받은 일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장문에도 씌어 있지만 동생은 매일 저녁 우리 집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여러분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도 도중에 돌아와야 하니까 동생은 여러분한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는 사이에 한 그릇 우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동 한 그릇을 시켜주신 어머니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는 앞으로도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시로도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두 형제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며 웃다가 서로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은밤 광경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동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동값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금음날이 되자 북해정 주인 내외는 밤 9시가 지나고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이번 식탁에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번 식탁을 비워놓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해정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내부 장식도 멋지게 꾸미고 식탁과 의자도 새로 바꿨지만 이번 식탁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놓여있는 식탁들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식탁이 중앙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낡은 이 식탁은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의아스러워하는 손님들에게 주인 내외는 우동 한 그릇 사연을 이야기해 준 뒤 이렇게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간혹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잊어가는 우리 내외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이 손님으로 와주었을 때 이 식탁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식탁으로서 손님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식탁의 비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찾아와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그 식탁은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섣달금음날이 되자 북해정에는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5, 6년 전부터 북해정에 모여서 섣달금음날 풍습인 해 넘기기 우동을 먹은 뒤 제야 종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하나의 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자 생선 가게를 하는 부부가 생선회를 접시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오는 것을 시작으로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이웃 사람들이 술이나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이 이번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식탁은 비워두었구먼. 이 식탁 주인공들이 왜 안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하네. 이번 식탁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올해에도 그 식탁이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내외는 섣달금음날 10시 예약석은 비워둔 채 다른 식탁에만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이번 식탁에도 앉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련만 비좁게 다른 자리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각자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치는 사람, 주방 안에 들어가 음식 만드는 걸 돕는 사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는 사람 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박앤세일 이야기, 올해 해수욕장에서 겪은 일, 돈 안 내고 달아난 손님 이야기, 며칠 전에 손자가 태어났다는 할머니 이야기 등으로 가게는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입구로 쏠리며 조용해졌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신사복 차림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마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을 받기가. 주인 여자는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모노를 입은 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오며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주인 여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10여 년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오래전 옛날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쳤습니다. 여주인은 주방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허둥대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셋이서 1인분 우동을 주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 우동의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이곳을 떠나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소원하던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은행원이 된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 인생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이곳 북해정을 다시 찾아와 3인분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주인 내외 눈에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식탁에 앉아있던 채소 가게 주인이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마음에 우동가락을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여봐요, 주인 아주머니. 뭐 하고 있어요? 10여 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 약속이잖아요. 어서 안내해요, 안내를. 채소 가게 주인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여주인이 그제야 세 사람에게 가게 안 이번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이번 식탁에 우동 3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얼굴을 눈물로 적시고 있던 주인 아저씨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3인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게 밖에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북해정이라고 쓰인 천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